이제 챕터 4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챕터 4에서는 탄소와 생명체 분자의 다양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캠벨 바이올로지 12판의 챕터 4는 탄소가 왜 생명체 분자의 핵심이 된 건지, 그리고 탄소 결합은 어떻게 다양한 생체 분자를 만들어내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은 유기화학 같은 경우, 이제 탄소로 형성된 유기화합물질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는 핵심적인 학문이라고 알려져 있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분자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유기분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유기분자 구조와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생명의 화학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는 4개의 다른 원자랑 결합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자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결합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직성형이나 가지형이나 고리형 같은 것을 형성하기 아주 적절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생명체 분자의 다양성으로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책 가장 앞쪽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하이드로겐, 옥시젠, 니트로겐이라고 하는 이제 분자에서 시작해서 이런 탄소의 이제 골격에 이런 하이드로겐이나 옥시젠, 니트로겐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런 다양한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카본의 스켈레톤들이 다양한 케미칼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는 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결합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는 총 6개의 전자를 가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6번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전자를 가지는데, 제일 안쪽에 2개, 그리고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데, 지금 여기서는 메탄을 형성해가지고 2개가 더 붙어 있어 버렸죠. 지금 이게 탄소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제가 숫자를 잘못 썼네요. 6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외곽 전자에는 4개가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4개가 각각의 수소 원자들과 하나씩 결합을 형성해가지고 총 8개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성질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의 나머지 최외곽 전자를 4개 채우고 싶어하는 성질을 수소가 보완해주고 있어서 수소 4개가 들어가서 CH4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개의 밸런스 일렉트론을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 4개의 전자를 다른 원자들이랑 공유를 함으로써 바깥 전자 껍질을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8개로 채우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유 전자 하나씩을 공유하는 것을 또 코발런트 본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계속 축적돼서 여기서 이제 또 영향을 주고 있죠. 메탄 같은 경우는 CH4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에텐 같은 경우에는 C2H6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탄소 하나가 탄소, 수소 3개, 그리고 이 또 탄소 하나가 탄소, 수소 3개 이렇게 결합해서 서로 맞물려 있는 이런 구조를 또 가질 수가 있고요. 에탄이었고요. 에텐 같은 경우는 에틸렌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탄소가 2개의 공유 결합을 하고 나머지는 수소들과 하나씩 공유되고 있어서 총 하나의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4개씩 가질 수 있는 이런 또 독특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탄소 같은 경우에는 골격의 변화가 분자의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탄소 원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보디옥사이드 몰레큘이라고는 이산화탄소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소가 이 2개의 전자를 계속 2개의 전자를 여기서 공유하고, 탄소도 나머지 2개의
이 전자들을 여기서 공유하고 해서 여기서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형성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탄소의 골격들은 뭐 분자의 길이라든지 가지 구조라든지 고리 구조라든지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드로카본 같은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랑 수소만 이루어진 유기 분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탄화수소는 생명체의 가장 이제 중요한 물질의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이제 생명체의 분자 전체가 탄화수소인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많은 유기 분자에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가 계속적으로 붙어서 아주 긴 탄화수소 꼬리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탄화수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방출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에너지 저장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이제 저장성에 대한 생물체에서 저장에 관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 뒤쪽에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이 앞쪽 내용에서 다양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다양한 사슬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런 탄소로 이루어진 사슬이라든지 고리라든지 이런 모양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아이소머라는 것이 가장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이소머 같은 경우에는 이성질체라고 하는 말인데, 아이소머 같은 경우는 이성질체라는 말로 알려져 있고, 이 이성질체는 같은 분자식을 가지지만 아주 같은 분자식을 가지는데 구조는 매우 달라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성질 자체도 달라요. 구조가 달라서 성질 자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성질체는 다양한 유형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이제 구조 이성질체, 시스트레스 이성질체, 아난티오 아이소머라고 하는 거울상 이성질체, 세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원자들의 공유 결합 배열이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일단은 서술식으로만 봐도 펜텐 그리고 2메틸부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일하게 C5H12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펜텐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5개가 나열이 되어 있고 거기 주변으로 이 수소들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2메틸부텐 같은 경우에는 C5H12이긴 하지만 이 C 4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C 하나는 두 번째 탄소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이런 H들이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네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할은 구조 때문에 달라져서 이름이 펜텐, 2메틸부텐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스트럭처럴 아이소머라고 하는 구조 이성질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 이성질체. 잠시만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트레스 이성질체라는 말을 저는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내용들이 시스랑 트랜스 하면 계속 그 트랜스 지방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방 형태에서도 이 시스 트랜스 형태가 달라서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기억을 했었는데, 이거 동일하게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는 이중결합의 특성 때문에 원자들의 공간적인 배치가 다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붙어있는 이 X 잔기 같은 경우에 이 잔기가 이쪽 같은 쪽에 머무르는 것을 시스 아이소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에 위치할 때에는 트랜스 아이소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성하는 이런 구조식은 매우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식을 이렇게 그리면 다른 방향에 이런 나머지 잔기가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이제 성질에 의해서 다른 성질을 내는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상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로 이제 두 분자를 봤을 때 이렇게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면 둘이 거울을 마주보는 것처럼 반대의 관계가 있으면서 비대칭 탄소를 가질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프로펜이랑 이거 약간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부프로펜이나 에스타마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울상 이성질체인데 일단 이제 진통이나 해열 효과를 가지는 건 이부프로펜의 구조를 가질 때만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점이죠.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는 약간 이런 약물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약물 만드는 신약 개발 쪽에서는 이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한 것을 특이적으로 마지막에 가장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는 거울을 마주보는 것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주 똑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거울을 마주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른 이런 수소와 탄소 길이가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성질체가 있고 그 중에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고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를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작용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탄화수소는 다른 역할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기 있는 지금 나와져 있는 지금 7가지 작용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이런 작용기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특정 부분을 의미를 하고 화학 반응에는 직접 관여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작용기가 7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OH기가 딱 달린 하이드록실 그룹,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카보닐 그룹이라고 하는 C 탄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산소와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카보닐 그룹이 있고, 그리고 카르복실 그룹은 COOH라고 표시된 이렇게 탄소와 이중결합 쪽, OH 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카복실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아미노 그룹 같은 경우에는 NH2가 작용기로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설프 하이드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설프가 이제 황이죠. 그래서 여기 황이 같이 붙어 있는 SH기가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포스페이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산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해가지고 OPO3-2-라고 하는 이런 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메틸 그룹 같은 경우는 맨 끝에 이렇게 H 3개가 붙어가지고 메틸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7가지는 세세한 구조까지 다 외우시면 좋긴 하겠지만 이 7가지 그룹에 대해서는 일단 다 외우셔야 할 것 같고, 이 각각의 그룹이 갖고 있는 이 잔기를 외우셔야 이후에 이해하는 데 굉장히 이제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7가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중에는 이제 설프 하이드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수성을 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6가지 그룹은 이제 친수성을 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화학적인 잔기를 알아봤기 때문에 세포에서의 에너지 전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소에 대한 구조에 넘어서서 세포 내에서 에너지 전달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P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이제 줄임말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ATP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전달 분자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ATP는 아데노신이 지금 이제 트리포스페이트 그룹에 같이 붙어 있는 형태의 이렇게 3개의 인산기, 여기 이 인산기 앞에서 보셨죠? 여기 포스페이트 그룹이 여기 3가지 붙어 있고 아데노신에 붙어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ATP에서 인산기 하나가 이렇게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 ADP가 되고 인산기 하나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 인산기가 떨어지게 되면서 에너지가 같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출된 에너지는 세포 활동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탄소 화합물과 그리고 이런 ATP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탄소가 형성하는 고분자의 구조와 그리고 신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챕터 5에서는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고분자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조가 어떻게 기능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생체 고분자 단위 그리고 마크로 몰레큘이라고 하는 이제 고분자 단위는 중합체로 알려져 있어요. 폴리머라고 많이 불려요. 폴리머 중합체. 단어가 굉장히 좀 이제 낯선데 이게 한글로 아시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가실수록 영어에 대한 단어를 아시는 게 훨씬 이제 미래에 계속 전공 과목 배우시거나 이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의사 선생님이 일을 하실 때 더 유용하시기 때문에 이 영어적 용어를 굉장히 계속적으로 암기를 많이 하시고 적응해 나가시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 폴리머 중합체라는 것은 단량체들, 이 작은 단량체 모노머들이 계속적으로 쭉쭉쭉쭉 연결돼서 공유결합으로 연결돼서 형성된 긴 사슬 구조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거나 아이덴티피컬한 이제 블럭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돼가지고 몰레큘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형성된 것들은 코발런트 본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나아가서 핵산 같은 고분자들은 중합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폴리머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들과의 합성과 분해 효소 과정은 효소에 의해서 촉진이 된다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고 이 폴리머들은 모노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폴리머의 작은 단위가 모노머라고 아시면 돼요. 모노가 1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노머들이 합쳐져서 폴리머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중합체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효소와 촉매라는 단원에서 많이 다루긴 하겠지만 효소도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케미컬 리액션을 가지고 있는 마크로 몰레큘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뒤쪽에서 이제 폴리머들에 대한 분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촉매 과정으로 분해시키는 것들을 이제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콘덴세이션 리액션과 이제 하이드롤리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콘덴세이션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축합 반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축합 반응 같은 경우에는 두 분자가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되면서 작은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분자가 물일 경우에 탈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탈수 반응도 포함되고 다른 반응도 포함해서 축합 반응을 의미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빠져나가는 분자가 물이 될 경우에는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이라고 해가지고 탈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중합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형성이 될 때는 이제 이런 공유 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공유 결합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분자가 빠져나가야지 결합을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형성을 할 때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을 축합 반응. 근데 그 분자가 만약에 물이다. H2O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이라고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드롤라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해 라고 알려진 건데 가수분해는 말 이제 그대로 수분을 넣어서 분해한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폴리머를 모노머로 분리를 할 때 분해를 할 때 물이 첨가돼서 결합이 끊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하이드롤라이시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효소에 의해서 많이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는 엄청 많은 마크로 몰레큘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다양한 이러한 이제 형성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체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제 고분자 화합물 중에 하나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생명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구조적인 재료로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단순한 형태부터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고분자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당이라고 하면은 단순당이라고 하는 모노사카라이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노사카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제 글루코즈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당으로 알려져 있는 게 잠시만요. 네, 이거 글루코즈와 많이 알고 계시는 자꾸 넘어갔어. 프럭토즈 그리고 갈락토즈 같은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모노사카라이드인 단순당은 기본적인 구조가 CH2O 유닛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유닛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글루코즈라서 이 유닛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여기에는 이제 곱하기 6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H2O인데 여기서 6개로 되어 있어서 C6 H12O6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루코즈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일반적인 모노사카라이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카르보닐 그룹이 이제 로케이션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글루코즈 그룹 보면 여기 이제 카르보닐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노사카라이드는 이제 알도오즈랑 케토오즈도 알려져 있는데 이런 알도오즈랑 케토오즈는 알데하이드 슈가 아니면 케톤 슈가라고도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종류로 봤을 때에는 이제 카본의 수에 따라서 여기 3카본 슈가랑 이거는 트리오스라고 부르고요. 5카본 슈가 같은 경우에는 펜토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글루코즈나 갈락토즈, 프럭토즈 같은 경우에는 6카본 슈가로서 알려져 있고 헥소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탄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라이세라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펜토스는 여기도 또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리보스랑 리블로스가 있고요. 이 리보스는 이제 RNA의 구성 성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의 수에 따라서 이 단순당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사카라이드라고 하는 이당류인데요. 이런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한 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당류는 종류가 이제 단당류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 두 개의 이제 당이 합쳐져 있을 때는 글리코시드 링케이지라고 하는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이 글리코시드 결합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단당류를 공유 결합으로 코발런트 본드로 연결돼서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말토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개의 몰레큘이 글루코즈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슈가라고 하는 설탕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 한 분자 그리고 프럭토즈 한 분자가 합쳐져서 생긴다는 것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락토즈 같은 경우에는 젖당으로 알려져 있죠. 이 젖당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 한 분자랑 그리고 갈락토즈 한 분자가 결합돼서 생기는 물질이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락토즈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은 이제 만약에 사람에서 이런 락토즈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으면 젖당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는 젖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는 이런 락타제가 없기 때문이고 이 락타제가 없기 때문에 젖당을 분해하지 못해서 이제 어렸을 때 완전 이제 신생아기에는 젖당을 많이 분해해야 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태어난 유당불내증이 있는 아이들은 이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트리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분유 같은 경우에는 젖당에 들어있지 않은 분유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해서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이제 이당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당류를 넘어서 이제 폴리사카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당류인데 이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굉장히 많은 단당류들이 합쳐져서 글리코시딩 링키지를 이루어서 생성되는 것이 다당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당류. 그래서 이런 이제 저장성 다당류가 있고 구조성 다당류가 있는데 저장성 다당류가 굉장히 여러분한테도 익숙하긴 할 거예요. 이 스타치라고 하는 전분 그리고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이제 몸속에 저장되는 탄수화물들 그리고 이런 구조적 폴리사카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람 인체는 아니지만 식물이나 아니면은 갑각류들이 이런 스트럭처럴 폴리사카라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구조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서는 뭐 유명한 것이 여기 있는 셀룰로스 같은 것들이 유명하고요. 이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는 분해하는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관을 자극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되는 이 식물로 이루어진 식이섬유를 셀룰로즈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 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각류의 이제 겉에 껍질을 형성하는 스트럭처럴 폴리사카라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폴리머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은 대부분은 소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체 고분자랑 달리 중합체 구조라기보다는 탄화수소 부분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피드의 특징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탄화수소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물에 용해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팻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시가 되는데 리피드는 지질, 팻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질 안에 지방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팻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생김새가 이러한 글리세롤의 화학 분자 그것들이 3개의 패틱 애시드를 가지고 있는 결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글리세롤이 패틱 애시드랑 결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하이드로라이시스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 분자가 나오게 되면서 두 개의 분자가 합쳐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패틱 애시드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가 여기에 각각 이제 탄소에 붙어 있어야 되는 연결을 하고 있고 이 글리세롤은 이제 여기 각각을 보자면 이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의 카본을 가지고 있고 하이드록실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패틱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롱 카본 스켈레톤이라고 알려져 있고 거의 한 16개 또는 18개의 아톰을 이제 카본 아톰을 가지고 있고 길게 늘어져 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에 이제 카복실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제가 여기 칠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축합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COOH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팻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3개의 패틱 애시드가 글리세롤 몰레큘과 링키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트리아실글리세롤 아니면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의 구조적인 부분이 탄화수소 반응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이 패티게시드랑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 탈수 반응을 통해서 하이드로라이시스 반응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의 이제 생김새를 봤으니까 지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사슬 사이에 이중결합이 없고,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수소 환자가 다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으로 이루어진 지방을 포화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동물성 지방이 포화지방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뭐 버터라든지 뭐 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화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을 하게 되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라드나 버터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동맥경화나 이제 심장 질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섭취를 굉장히 자제해야 한다라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방의 세츄레이티드 팻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세츄레이티드 팻 같은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이드로겐 아톰이 이제 다 결합이 되지 않은 불포화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중 결합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결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불포화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가 불포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이중 결합이 이쪽에 있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중 결합이 여러 개가 있으면 불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물성 기름이 올리브 오일이나 코드리버 오일인 이제 대구 간류, 한국에선 많이 먹진 않지만 대구 간류 같은 것들이 이거 안에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팻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에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체에서도 이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음식을 먹게 되면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장을 하게 되고, 팻으로 그렇게 돼서 쌓이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방세포가 형성이 돼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카디오바스큘라 디스오더 같은 이런 혈관계 질환 같은 것들 만들 수 있다는 거, 동맥경화 같은 것들도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과 연관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인지질인데요. 인지질은 생체 내에서 정말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셀룰라 멤브레인,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세포막. 그래서 인지질은 지방과 엄청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두 개만 결합이 돼 있고 하나의 자리에는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포스포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지방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두 개의 패틱 애시드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다른 포스포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포리피드의 두 개의 끝의 부분에는 이제 이런 워터가 붙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이런 지방사실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드로포빅한 부분과 하이드로필릭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인지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지질은 이런 것들이 다다다다 모여서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이렇게 이중층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체 내에서 그런 이유는 신체 내에 있는 이런 물 수용액상의 이런 혈액이나 이런 세포질에 있는 사이토플라즘 같은 경우에는 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수성인 머리 부분, 이쪽 머리라고 형성되는 이 부분은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소수성인 이 꼬리 부분, 패틱 애시드가 붙은 이 꼬리 부분들은 서로 안쪽으로 모이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중층을 이루어가지고 세포막을 쭉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막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질 이중층은 바이레이어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도 지방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죠. 이 스테로이드는 4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탄소 골격을 가지는 지질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탄소 골격이고, 스테로이드는 고리에 어떤 화학기가 붙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스테로이드로 알려져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고,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동물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성호르몬과 같은 다른 스테로이드의 전구체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신체에서는 또 없어서는 안 될 물질로 알려져 있고, 이 섹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필수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이 되기도 하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신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신체 내에서 엄청난 다양한 구조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인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로테인의 단어 어원을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어로 프로테오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처음, 프라이머리, 이런 이제 처음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데, 처음인 것처럼 가장 중요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인은 인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포를 건조했을 때 드라이를 하게 되면 거의 50% 이상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단백질들의 종류가 있긴 하지만, 이 단백질은 보통 케미칼 리액션을 스피드업 해주는 효소의 구성 물질로도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뭐 방어, 저장, 운반, 신호 전달하는 물질들, 그리고 운동, 구조적 지지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 활동들의 엄청 모든 과정에 다 이게 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테인은 이제 신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이제 역할 중에 하나는 엔자임 프로테인들인데요. 이런 효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단백질이나 다른 것들의 이제 화학 반응 속도를 선택적으로 증가시키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작용 에 이런 엔자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테인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20가지의 아미노산 애시드로 만들어지고요. 아미노 애시드로 만들어지고, 그 아미노산들이 일직선의 중합체로 연결돼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들의 결합을 펩타이드 본드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펩타이드 결합은 한국말로도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쭉 연결돼서 이제 연결이 되면 그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폴리펩타이드가 3차원적인 구조, 3D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단량체, 앞에서 이제 썼던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이제 모노머라고 알려져 있고, 이 아미노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노기, 그리고 칼복실기, 수소 원자, 그리고 알기라고 하는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노산마다 다 달라지고, 이 차이가 각각의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성질을 결정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중심 탄소가 있고요. 시메트릭 카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중심 카본을, 그래서 애시메트릭 카본이기 때문에 앞자를 따서 알파 카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쪽에 보게 되면 카르복실 그룹 COO H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아미노 애시드의 구조입니다. 애시드 구조.
그리고 여기 이쪽 보면은 아미노 그룹이라고 하는 NH2를 가지고 있고, 여기 수소를 한쪽에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알기, 사이드 체인 알 그룹에 어떤 것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미노에시드 이제 구조를 아시면 이제 나머지 뒤쪽에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프로테인 펑션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이거는 단백질 종류를 이야기해주는 부분인데, 여기는 효소, 간단하게 효소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방어 단백질이라고 하는 디펜스 프로테인입니다. 정말 신체 내에 다양한 단백질이 존재를 하죠. 다른 형태로. 스트리지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오브알부민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태어날 새끼한테 주된 아미노산 원으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형 프로테인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쪽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호르모널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 같은 게 이제 호르몬 단백질 중에서도 대표적인 호르몬이죠. 그래서 호르몬에도 프로테인으로 형성된 호르몬이 있다. 그거 대표적인 것들이 인슐린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수축, 그리고 운동을 하는 단백질이 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액틴이랑 마이오신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들은 근육 속에서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운동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방어 단백질, 안티바디, 이런 세포벽에서 이런 박테리아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형성되는 항체 같은 것들도 방어 단백질의 하나에 속하게 되고요. 트랜스포트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에 존재하면서 막에서 내부로의 수송에 연관이 되어 있는 프로테인들입니다. 그 리셉터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뇌의 신경세포라고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이제 신경세포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뒤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뒤쪽에서 분비된 뉴로트랜스미터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도파민이나 엔돌핀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다음 세포의 이게 막에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리셉터에 여기 있는 이런 분자들이 결합을 해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셉터 프로테인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콜라겐과 같이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 것이 스트럭처럴 프로테인인데, 이런 프로테인들도 이제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리고 단백질의 기능으로 봤을 때도 한 구획을 차지한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정말 다양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단하게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구조까지 다 외우면 정말 좋긴 하겠지만, 뭐 글라이신, 뭐 알라닌 이런 것들이 어느 이제 폴라사이드 체인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줄임말 같은 것들에 익숙해지시면 다음에 이제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좀 더 이해가 빠르고 이쪽에 기억했던 것으로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전체를 뭐 쪽지 시험을 보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보거나 기말고사를 보거나 하면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정말 암기는 하기도 힘들긴 하지만 한번 외워놓으면 정말 나중에 막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20가지 종류가 이제 알려져 있고요. 20가지 이 종류 중에 곁사슬기의 성질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non-polar 체인, 그리고 폴라사이드 체인, 일렉트로칼리 차지드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3가지 곁사슬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나눌 수가 있고, 이 비극성 곁사슬인 non-polar 체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글라이신, 알라닌, 발린, 류신, 이소류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리토판, 프롤린,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사이드 체인을 가지는 또 아미노 애시드들을 보면 세린,
트레오닌, 시스테인, 타이로신, 아스파라진,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6가지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일렉트로칼리 차지 사이드 체인을 가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애시딕한 부분을 가지는 아스팔틱 애시드, 그리고 글루타믹 애시드, 애시드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서도 애시드가 붙어 있죠. 그리고 베이직한 부분, 이제 서파시티블리 차지드를 가는 염기의 느낌을 가지는 것들이 라이신, 아르지닌, 히스티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와 2가지로 나누는 일렉트로칼리 차지드 사이드 체인은 5가지가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산성이 2개, 염기성이 3개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아미노애시드들은 암기를 해서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줄임말을 쓰고, 그리고 비극성인지 극성인지 이런 특징 정도까지는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시된 이제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내 환경에서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상태를 이제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아미노애시드 체인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알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기본 구조를 봤었을 때 아미노애시드가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생긴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돼서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구조와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틀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미노애시드 구조들 20개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미노 애시드들은 이제 합쳐져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폴리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2 아미노산이 인접을 하게 되면 한쪽에 있는 카르복실기 그리고 다른 한쪽에 있는 아미노기 사이에서 탈수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 분자 하나가 제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디하이드록실레이즈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폴리펩타이드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폴리펩타이드 본드라고 하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어나는 결과가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 봤을 때에도 이런 펩타이드 본드들이 합쳐질 때 여기 이제 디하이드레이션을 과정을 거쳐서 펩타이드 본드가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한쪽 끝에 계속 붙고 하면서 폴리펩타이드 백본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폴리펩타이드 백본, 사슬이, 체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말 큰 분자의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 형태를 또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C말단과 N말단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C말단, N말단을 보게 되면 이쪽 이제 사진에서 볼 수가 있죠. 한쪽 끝은 이렇게 N을 가지는 아미노애시드의 N말단을 가지게 되고, 한쪽 끝은 이렇게 카복실 엔드가 있는 C터미널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되면 자유아미노기라고 하는 N말단, 그리고 자유카르복실기라고 하는 C말단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폴리펩타이드의 길이는 거의 한 1000개에서 그 이상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백질의 이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런 단백질의 기능은 단백질이 가지는 정교한 이런 3차원적 구조에 의해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아미노산 배열의 순서가 쭉쭉쭉쭉 나열되는 1차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1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노산의 이제 특정 분자를 인식하고 결합할 수 있어야지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구조는 1차, 2차, 3차 이 세 수준을 기본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합성이 될 경우 4차 구조까지 형성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를 형성하고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2개 이상 모이게 되면 4차 구조까지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구조 자체는 이런 피지컬하고 케미컬한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될 수가 있고, 그것은 뭐 pH나 salt concentration 아니면 온도, 템퍼러처나 아니면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변하게 되면 단백질은 풀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능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이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기능을 잃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디내추레이션이라고 하는 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디내추레이션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테인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구조 같은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선형적으로 배열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미노산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이건 1차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애시드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단어처럼 쭉 나열된 단어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하나의 문장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미노사리의 배열은 무작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배우긴 하겠지만 유전 정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틱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이런 아미노 애시드 배열들이 쭉쭉쭉쭉쭉쭉 번역돼서 형성이 되게 되고, 이렇게 나열된 이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형성될 2차 구조와 3차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세컨더리 스트럭처인 이제 알파 헬릭스랑 베타 시트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백본이나 아니면 사이드 체인에 의해서 각기 달리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1차 구조의 이제 형상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아미노 애시드들의 이제 나열된 모습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것들이 합쳐져서 2차 구조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뭐 어차피 기본적인 구조니까 뭐 알고 넘어갈 것이 별로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1차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도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잘못이 돼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 단백질의 형태나 이런 기능이 아주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예가 식셀 디지즈라고 하는 겸상적혈구병인데요. 겸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낫형 적혈구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의 아미노산 위치에서 한 가지만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글루타믹 애시드가 그 다음 차례인데, 그 차례가 없고 걔가 발린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겸상적혈구병의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아미노산 위치 하나에서만 딱 변화가 돼도 굉장히 단백질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정말 이제 1차 구조부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1차 구조 형성부터 굉장히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백질의 2차 구조인데요. 이런 프로테인의 구조가 2차 구조를 형성을 하는 이것은 이제 폴리펩타이드 골격 사이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조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이제 폴리펩타이드 백본이 이제 하이드로겐 본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2차 구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대표적인 형태가 알파 헬릭스 그리고 베타 플리즈드 시트라고 하는 구조. 여기는 병풍 구조. 여기 알파 헬릭스는 나선 구조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파 헬릭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들어본 부분이
DNA를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런 헬릭스 구조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알파 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마다 형성되는 휴소 결합이 있어서 그걸로 유지되는 구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겐 본드가 일정한 위치에서 간격마다 나타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쪽 이렇게 일정한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꼬여지면서 일반적으로는 쭉쭉쭉쭉 나열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쭉쭉 나열되면서 갑자기 여기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이 모양새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베타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란히 놓인 폴리펩타이드 가닥 사이에 수소 결합으로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아주 평행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타 병풍 구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열된 폴리펩타이드들이 이렇게 나열된 폴리펩타이드가 또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서 병풍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구조 모두 하이드로겐 본드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골격 자체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 형성된 것들 사이사이의 결합에 의해서 생기고 이 1차 이제 알파 헬릭스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사이의 구조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차 구조인데요. 이 3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펩타이드가 최종적으로 형성하는 3차원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3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3D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거라고 알려질 수 있고요. 이 3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사이드 체인에 의해서 이 사이드 체인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으로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여기 소수성 상호작용 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소수성 상호작용 같은 것들은 소수성 곁사슬들이 단백질 내부로 모여가지고 물과 접촉을 피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성되는 3차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힘들로 알려진 부분들은 이온 결합들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수소 결합들도 알려져 있고 반데르발스 인력들도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코발런트 본드를 형성할 때 디설파이드 브릿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이 디설파이드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 황화 결합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황화 결합 같은 경우는 두 시스테인 잔기의 설파이드리기 사이에서 형성되는 공유 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디설파이드 브릿지 보이시는 것 먼저 이제 설파이드리기를 또 앞에서 이걸 외워야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설프하이드리기에서 배웠던 설파이드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SH기가 보이시죠? 이 설파이드리기가 두 개가 붙어 버리면은 이게 서로 결합을 해서 지금과 같은 3차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3차 구조 형성할 때 설파이드리기 그리고 하이드로겐 본드도 영향을 준다는 거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이제 잔기들 R 그룹에 의해서 이런 형성되는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합들이 모두 함께 결합을 해서 단백질의 기능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차 구조죠. 4차 구조는 둘 이상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성 단백질을 이루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3차 구조까지 했을 때 일단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단백질 입체적인 구조가 완성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4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가지는 단백질을 이루는 구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차 구조
이제 확인해 보면 모든 단백질이 4추억 구조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추억 구조만으로도 입체적인 것들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소단위가 필요할 때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헤모글로빈 아니면 콜라겐 같은 것들이 4차 구조로 유명한데 이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선을 이루는 세 개의 나선형 폴리펩타이드가 꼬여서 강한 섬유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플 헬릭스의 모양을 가지게 돼서 4차 구조를 가지는 형태를 가지는 콜라겐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런 적혈구 모양, 적혈구인 헤모글로빈의 모양도 4개의 폴리펩타이드 소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베타 서브유닛, 알파 서브유닛, 베타 서브유닛, 알파 서브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이 4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헤모글로빈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런 형성된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을 확연하게 잘할 수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서 4차 구조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차 구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1차 구조, 2차 구조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1차 구조만 해도 여기 있는 이제 아미노산들이 엄청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복잡하게 연결된 것들이 2차 구조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막 돌려서 친수성기, 소수성기가 막 변환이 돼가지고 3D 입체 모형을 가지게 되는 3차 구조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입니다. 이런 X선 결정학 같은 경우에는 X선을 이용을 해서 엑스레이 빔을 쬐게 되면 단백질이 이렇게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크리스탈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엑스레이 빔을 써서 크리스탈이 형성이 되면 이것을 또 디지털 디텍터를 통해서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이거를 결정을 이렇게 엑스레이로 패턴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을 분석해서 이렇게 구조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을 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정된 단백질을 엑서선을 쏘아가지고 회절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3차원 구조를 규명하는 형태로 이제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거고요. 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는 현재까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발달돼가지고 크라이오 EM까지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점차적으로 더 자세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외에도 이런 핵 자기공명인 뉴클리어 마그네틱 리소넌스라고 하는 NMR 스펙트로스코피는 최근에는 조금 많이 덜 사용하긴 하지만 많은 이제 분석 방법들이 사용돼서 하지만 거의 2000년대, 2010년대에는 이 NMR 분석으로 단백질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도 이 조직 자체를 얼려서 그 얼린 조직에서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단백질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이런 다양한 것들 기술들이 발달되고 그리고 바이오 인포메틱스 같은 것들도 발달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제적인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도 의학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뉴클릭 애시드라고 하는 핵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핵산은 일단 뒤쪽에 유전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이번 파트에서는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각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머로 알려져 있고 이 폴리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RNA 같은 경우는 리보스인 이제 탄수화물 중에 한 종류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결합해서 이런 유전 물질들 DNA들을 만들어내는데 DNA 같은 경우에는 뉴클릭 애시드라고 하는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DNA 외에도 RNA라고 하는 뉴클레이크 애시드가 존재하는데, 이 RNA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유전 정보를 기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DNA 같은 경우에는 DNA는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이 RNA 합성에 대한 방향적인 지시자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NA의 프로테인 합성을 이제 조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DNA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DNA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A의 이제 신세시스에 영향을 주고, 이것을 이제 프로테인 신세시스에 영향을 주는 RNA를 메신저 RNA라고 하는 mRNA로 부릅니다. 이런 m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의 단백질 합성 장치랑 상호작용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에서 이제 분석이 돼서 폴리펩타이드들을 생산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그리고 DNA 외에도 RNA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RNA는 이제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단백질 합성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mRNA이며, 이것은 리보솜에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끔 도와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하는 핵산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좀 이제 유전 쪽으로 가면 많이 헷갈려지실 수 있는데, 일단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하는 핵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머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모노머로 불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리는 것들로 합쳐져 있는 모양새고요. 그래서 이런 핵산은 하이 레벨로 보면 폴리머인데, 이 폴리머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더 작은 단위로 봤을 때는 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작은 단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뉴클레오타이드의 모양새는 세 가지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쪽은 5카본 슈가라고 하는 펜토스, 앞에서 이제 단순당 위치에서 한번 보셨었죠. 이제 단순당에는 3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가 있는데, 5개짜리에 있었던 펜토스 자체가 이제 이런 뉴클레이크 애시드를 형성하는 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니트로겐 컨테이닝 하고 있는 니트로제니어스 베이스가 있고, 질소 염기가 있고요. 그리고 3개의 포스페이트 그룹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스페이트 그룹을 제외하고, 여기서 당과 니트로게너스 베이스를 합친 이 질소 염기 쪽과 당을 합친 부분을 뉴클레오사이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과 굉장히 헷갈리게 생겼죠, 단어가.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 뉴클레이크 애시드의 작은 단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뉴클레오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질소 염기랑 슈가만 포함된 것을 의미할 때 쓰인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드에서 니트로제너스 베이스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이 니트로제너스 베이스에는 피리미딘계와 퓨린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피리미딘계는 6개 이상의 6개의 이제 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니트로 아톰과 함께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고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들의 종류는 사이토신, 타이민, 그리고 우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RNA는 이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DNA는 이렇게 ATGC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퓨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데닌과 구아닌이 여기서 종류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구조가 같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데닌, 구아닌, 그리고 사이토신 같은 경우에는 DNA에서, RNA에서 모두 볼 수 있고, 그리고 DNA에서만은 T인, 타이민을 확인할 수가 있고, RNA에서는 T가 아닌 우라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 같은 경우에는 A, T, C, G로 이루어져 있고, RNA 같은 경우에는 A, U, C, G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암기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DNA의 슈가 같은 경우에는 디옥시리보스라는 말로 불리기 때문에 DNA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됐고, 그리고 RNA 같은 경우에는 리보스라는 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보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RNA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암기하시기는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봤듯이 디옥시라고 하는 부분이 이 차지하는 부분이가 리보가 차지하는 이 부분이 이 뒤에 있는 이 슈가가 차지하는 것, 그리고 RNA가 차지하는 리보스 부분이 차지하는 이름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인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클레오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산기가 없는 거, 그리고 뉴클레이드 타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다 플러스 인산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뉴클레오사이드랑 인산기가 합쳐지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피리미딘계에는 사이토신, 타이민, 우라신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퓨린계에는 아데닌, 구아닌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여기 붙어 있는 이 당의 모양은 디옥시리보스다 하면 DNA, 그리고 리보스다 하면 RNA가 된다. 그리고 여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뉴클레오사이드라는 말로 하고, 여기에 인산 그룹이 붙으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름을 짓는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합쳐지고 길어지게 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된다까지 아시면은 점차 이제 외우시기 훨씬 더 쉬우시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머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뉴클레오타이드들은 축합 반응을 통해서 연결이 또 될 수가 있고, 앞에서 보셨듯이 이런 이제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양새를 만들려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쭉쭉 연결돼서 축합 반응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축합 반응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이때 형성되는 결합 이름을 여기 있는 포스포 디에스터 링키지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네, 여기 있네요.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밑줄을 쳐가지고, 자, 포스포 디에스터 링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뉴클레오타이드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축합 반응을 일으키고, 이 축합 반응은 형성이 될 때 포스포 디에스터 링키지를 이룬다. 그래서 콘덴세이션 리액션이라고 하는 축합 반응을 통해서 이 링키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결합을 함에 따라서 이 당인산 골격이라고 하는 실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한쪽 끝이 5' 말단,
그리고 한쪽 끝이 3' 말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방향성은 추후에 이제 유전과 그쪽 부분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이 방향성을 형성해 준다는 것 자체가 DNA 복제라든지 아니면은 RNA의 신세시스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mRNA를 형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프로테인을 트랜슬레이션 한다는 이 과정들에서 이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쪽에 유전학 쪽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이런 슈가 포스페이트 백본이 형성이 되면서 당 산 형성이 되면서 그 골격이 형성이 되면 방향성을 가지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추후에 이제 프로테인 합성 같은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이제 DNA는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이 감겨서 형성된 더블 헬릭스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더블 헬릭스 구조들은 이제 5에서 3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나선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역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제 때문에 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거는 5', 3'이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더블 헬릭스는 5', 3'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 개는 더블 헬릭스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더블 헬릭스를 형성할 때는 여기 있는 당이 있으면 이 당과 연결된 여기 이제 질소 염기가 있는데, 질소 염기. 이 질소 염기에는 아까 DNA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네 가지가 A, T, C, G가 있는데, 이 A, T, CG는 서로 상호적인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더블 스트랜드를 형성을 할 때 질소 염기가 여기 노출이 되어 있고, 구조를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이 더블 스트랜드를 형성할 때 여기 있는 이 당과 여기에 있는 질소 염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붙을 때 어떤 것들이 상호적인 결합을 할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짝을 보게 되면, 아데닌은 타이민이라고 하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라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아데닌이 있다, 그럼 반대쪽 가닥에는 무조건 타이민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G가 있다, 그럼 여기는 C, 그리고 여기에 T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A, 여기 G가 있다, 그럼 여기 C, 이렇게 상부적으로 결합이 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부적으로 연결된 것들이 더블 헬릭스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NA 같은 경우에는 싱글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데요. DN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자면 이렇게 더블 헬릭스로 되어 있는 반면에, RNA는 이렇게 긴 가닥으로 되어 있고, 이 긴 가닥은 이제 하나의 이제 지수 염기를 가질 때 A, U, T, 그리고 여기서 빠져 있죠. 여기는 T가 아니고요. A, U, C, G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 대신 U가 된다는 의미로 써져 있는 거고요. A, U, C, G로 되어 있고, 이 RNA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mRNA가 길쭉하게 있으면 여기서 합성되는 이제 프로테인을 읽을 때 여기 있는 이 RNA에 쓰여져 있는 지수 염기의 순서에 따라서, 예를 들면 A, C, G가 있다, 이걸 이 세 개를 짝으로 해서 프로테인에서 이거를 인식해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NA나 이런 mRNA나 이런 RNA들은 하나의 싱글 스트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RNA는 DNA보다 구조적 형태가 좀 더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더블 헬릭스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RNA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는 RNA라고 표시는 해놓긴 했지만 mRNA, 여기서 언급된 mRNA도 있고 tRNA도 있고, 여기는 빠져있지만 rRNA라고 해가지고 리보소말 RNA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RNA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DNA보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쪽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노믹과 프로테오믹스 쪽에 대한 이제 현재까지의 연구나 이런 관련된 사항들을 보게 되면 20세기 중반부터 이런 DNA에 대한 연구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DNA가 유전 정보의 운반체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런 DNA의 시퀀스를 분석하는 기술들이 엄청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쯤 이제 그 개발된 거를 바탕으로 한 1990년대에는 우리 그러면 DNA 시퀀싱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DNA를 모두 분석해보자. 사람마다 어떤 DNA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다 분석하면 이건 엄청난 큰 혁신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의 DNA를 분석하는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0년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사람의 유전 서열이 다 이제 분석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얻을 수 있던 산물은 일단 인간의 이제 지놈을 다 분석했다는 게 가장 큰 산물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빠르게 너무 느린 거예요. 이 DNA가 정말 많은 숫자겠죠. 엄청 수억만 개의 DNA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이렇게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린 1990년대, 2000년대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들은 10에서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거 분석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는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고 저렴하게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컴퓨터에다가 넣어가지고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데다 넣어서 아주 빠르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기술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발전에 이런 게놈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런 유전체 분석 외에도 프로테오믹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단백질의 서열과 기능을 분석하는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DNA 쪽의 이제 분석은 게놈 프로젝트나 이제 DNA 시퀀싱을 통해서 안다고 하면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프로테오믹스를 통해서 단백질의 기능과 서열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능의 발전은 의학에서 엄청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신체의 어떤 이게 표적으로 인해서 이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유전적으로 밝히는 게 훨씬 더 쉬워졌고, 단백질 구조를 밝히기도 훨씬 더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에 대한 치료, 환자 한 명한테 이런 유전자 발현의 특징이 있어서 이런 질병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약물, 프로테인을 이제 합성하는 이런 약물들을 개발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개인 치료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퍼스널라이즈드 트리트먼트가 가능하게 된 것도 이런 1990년대 이후에 발전된 이런 기술력들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쪽 장 마지막에 이제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들었던 강의는 일반 생물학 부분에서 원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원소를 바탕으로 물 분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탄소라고 하는 화합물들은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탄소를 기반으로 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핵산들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현재의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형성평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QR코드 이용해서 접속하셔가지고 학번 이름 작성하지 않으면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성적에 반영해드리기가 힘듭니다. 학번 이름 작성하시고 안에 있는 문제 10개 푸시고요. 이거는 이제 정답 수랑 상관없이 그냥 수업 참여를 했다라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풀어주시는 게 일단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개의 문제를 작성해 보시고 답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 시간에 들은 수업에 대한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퀴즈 이후에는 이제 오늘은
일반 생물학에 대한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 강의에 대한 이제 과제도 제출이 될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캠벨 바이올로지 2단원인 6에서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이거는 이제 세포 생물학 부분, 그래서 투어 오브 더 셀, 그리고 멤브레인 스트럭처 앤 펑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메타볼리즘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는 이 세 가지 챕터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책을 구매하셨으면 읽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자료 그래도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PPT 쭉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 배울 거구나 라는 거 좀 알고 오시면 수업 이제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일반 생물학 이 끝났기 때문에 일반 생물학 부분 과제를 선택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 해당하는 이 논문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논문 읽으시고, 그리고 어떤 이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는 요약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몇 가지 피규어들이 그림들이 있어요. 한 두세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 이상을 선택해서 이 피규어는 이러이러한 해석 내용을 담고 있다 라는 거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A4용지 한 장 정도를 요약하시면 되고, 넘어간다 해서 뭐 큰 문제는 되진 않지만 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한 장으로 이제 작성은 해놓았고, 이제 양을 많이 쓴다 해서 제가 뭐 점수를 많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요약은 하시면 되고,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하시는 게 이제 한 장 안에 출력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써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에는 논문 제목, 그리고 여기다 학번 이름 쓰시고 내용 정리하는 거 쓰시면 자유롭게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가 지금 1월 2일 날 진행된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1월 8일 목요일 밤 12시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이거는 LMS 게시판 과제 제출 쪽에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출한 거에 한해서 제가 성실도 50%, 그 내용 요약의 정확성 50% 해가지고 이제 채점해서 성적에 반영할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논문에 대한 이제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보통은 보시기 제일 편한 방법은 제목을 읽고 앱스트랙트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에 보면은 간단한 배경 지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인트로에서 배경 지식 좀 읽고 리덜트나 이제 정리된 내용들을 쭉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하니까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물에 대한 내용이어서 생명에서 물이 차지하는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나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 논문으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이제 일단은 제가 이거는 강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본인이 해당 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셔도 이 강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 너무 당장 어렵다 하면은 저는 1차적으로 챗GPT를 돌리기보다는 혼자 영어를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는 이제 영어 사전 검색해서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논문을 읽으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논문을 많이 읽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문장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여기 한 단락씩 GPT한테 해석을 부탁해서 본인이 한번 이해를 해보고 다시 영어로 된 상태를 이해해보시고 그거를 본인의 것으로 요약하는 것이 가장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본인의 뭐 과제가 아니시더라도 읽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는 이제 세포생물학 제1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1월 3일에 있고요.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예습 많이 해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